최종 투표율 79.4%, 79.4% 대통령 선거가 28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79.4%로 집계가 됐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1997년 15대 대선 투표율이 80.7%였거든요. 예. 그 이후 28년 만에 이 최고치의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전체 유권자 4,439만여 명 가운데 79.4%인 3,524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실시된 20대 대선 때는요, 77.1%를 기록을 했는데 21대 대선은 3년 만에 2.3%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지역별 투표율은 광주가 83.9%로 가장 높았고요. 서울이 80.1%,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74.6%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종 투표율 80%를 넘길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도 이제 내비쳤는데 끝내 70%대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예. 이 8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높은 투표율은요, 사실상 두 가지를 반영합니다. 이 조기 대선 이전에 사회적, 정치적 최고 수위의 갈등을 반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서 부닥치면서 그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와 분노,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뭐 테러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선거에서도 상대를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진영 간의 결집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다라는 게 하나의 요소고요. 두 번째는 중도층에서 자발적인 심판 선거를 많이 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향배. 그렇죠. 예. 중도가 그래서 심판을 위해서 투표장으로 많이 나왔다. 그래서 진영의 결집과 동원, 그리고 중도층의 자발적인 심판 선거, 이 두 가지가 이 높은 투표율을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득표수가 투표율이 높으면서 역대 최다였다고요? 이 대통령의 득표수는요, 1,728만 표로 지난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수 1,639만 표를 뛰어넘으면서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득표율이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역대 최다 득표율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51.55%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위인 김문수 후보를 8.27% 차로 따돌렸는데 역대 최다 격차 당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를 22.53% 차이로 승리한 것입니다. 예. 자, 49.42% 최종 득표율 49.42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항상 뭐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저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지금 49.42라고 이렇게 얻은 것은 출구조사에서는 50% 넘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멈춘 것은 저는 나머지 51%의 국민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하셨다시피 저도 들었다시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는 의미죠. 예. 한쪽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인데 과연 그게 제대로 이제 실현이 될까의 문제에 가면은 저는 오늘 취임사에서 보면은 좀 그런 의지는 담겨 있긴 한데, 예. 그런데 오늘 취임사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다시 썼습니다. 내란이 재발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은 정치인일 때 대선 후보일 때 일종의 내란 프레임이었잖아요. 내란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중입니다. 내란 혐의죠. 그러니까는 지금 내란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은 정치인 때는 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아직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안을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그렇죠. 부적절할 수 있다.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계속 이 또 내란 정식 프레임으로 좀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한쪽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말로만 아니라 실천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짧게 하나만요. 네. 지난 20대 대선 때보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득표율이 2.15%포인트 높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 계엄 이후 탄핵까지 당한 상대 진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득표율은 네. 2.15%포인트. 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여론조사 추이는 상당히 격차를 벌리는 예.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하니까 거의 10% 가까이 차이 난 그렇죠. 것도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고 입법을 시작하면서부터 권력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중도 이탈의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지지율이 40% 중반대까지 추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가 빠르게 그 법안을 철회시키고 그것을 진화에 나서게 되고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을 지킨 것이에요. 예. 이것이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 너무 독주를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치를 봐라. 국민이 원하는 걸 중심으로 정치를 해 나가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심판도 해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전적인 신뢰도 보내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눈에 띄는 지역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표심이 확연하게 갈리는 다른 지역과는 조금 눈에 띄는 그 가운데 주목받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먼저 고향이죠. 경북 안동이었습니다. 저는 안동에서 태어났고 안동의 물을 먹고 안동의 쌀을 먹고 안동의 풀을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 안동 경북 고향 분들은 왜 이렇게 저를 어여삐 여겨주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아니겠죠? 자, 경북 안동은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한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31.28%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기록한 득표율보다 2.15% 높은 수치이고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비교하면 10% 가까이 상승한 결과입니다.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의 예안면 도촌리 경로당에는 마을 주민 60여 명이 개표 방송을 지켜봤고 당선이 확정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손팻말을 들고 환호했고 막걸리, 돼지고기 등을 나눠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대통령은 도촌리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지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시내버스가 오지 않는 오지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대통령이 고향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눈에 띄는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투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부산에서 40.14%의 그 지지를 얻었는데 51.39%를 받은 김문수 후보보다는 낮았지만요,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불리는 부산에서 이 40%대 지지율 선을 뚫은 건 이 진보 진영의 후보로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표차를 기록했던 지난 19대 대선의 문재인 당시 후보도 부산 지역에서는 38.71%의 그 지지율을 받는 데 그쳤었거든요. 그리고 부산 상고를 졸업한 노무현 당시 후보도 16대 대선에서 29.85%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부산 선거 결과는 적지 않은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 결과는 잠깐 좀 분석을 해볼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부산 결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소위 말해서 국가의 어떤 그 중대한 책임은 심판을 하겠다는 탄핵 연대 세력이 저는 등장을 했다고 보는데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어떤 비판 속에서 그 탄핵 연대가 무너집니다. 아하. 그 무너졌던 탄핵 연대가 이번에 복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만큼 부산에서는 이제는 지역 정서보다는 보수의 가치, 그다음에 정치의 가치를 중심으로 가치 중심 투표를 해나가겠다는 유권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PK에서 40% 득표율이 나왔다는 거는 보수 진영에서도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TK와 PK는 조금 표심이 좀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때 총선에서도 지난번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이 그 많은 지역을 차지를 했는데 22대 총선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적게 차지했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난번 그 대선 때보다 2022년 대선 때보다 아무래도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의
득표율이 더 높아서 처음으로 이제 40% 달성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정서만의 문제일까 아니면은 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부산 지역의 가장 획기적인 공약 이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든가 상선 사기업 HMM 이전 공약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HMM 이전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 인천 지역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거든요. 예. 해양수산부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 이 공약을 과연 앞으로 지킬 수 있을지 그것을 이제 부산 유권자들도 유심히 지켜보겠죠. 예. 지켜봐서 그 공약 이행 여부가 다음 선거에서는 지금 부산은 계속 민주당이 아주 좀 좋은 성과를 내다가 또 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약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겁니다. 예. PK를 말씀드렸고요. 대구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3%, 경북에서는 25%, 대구 경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는 어떨까요? 이게 60대와 60대 이상, 50대까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60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긴 했는데 1% 이내의 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은 김 후보가 앞선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전체 연령대에서 이 대통령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대별 차이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이번에는 그 세대별 차이를 생각하기에는 심판선거라는 어떤 이 선거의 성향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세대를 불문하고 중도는 심판을 위해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0대를 제외한 아니죠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 세대별 분석은 출구조사 결과죠. 그런데 이번에 출구조사 결과가 오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그대로 저희들이 해석하기보다는 나중에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최종 되는, 득표를 보고 나서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는 60대입니다. 60대에서 김문수 후보가 1% 이내에 앞섰다. 60대 그동안 60, 70대 이상은 전부 다 보수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잠깐 짚어주셔서 60대 그렇습니다. 초반은 바로 386 세대다. 386에 들어갔습니다. 386이 486, 586 돼서 686 됐어요. 386은 워낙 이렇게 원래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제 그 386이 786이 되겠죠. 아하.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세대별로 장노년층이라고 해서 보수 성향이다. 이것은 점차 깨질 걸로 봅니다.